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초화, 거기다 직거래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면서 아시아 신흥국들의 주가 그리고 통화가 급락하고 무엇보다 부도 위험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인데요. 한국 부도 위험이 한 달 만에 가장 높아진 상황입니다. 주가, 통화 약세도 다른 나라들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이 상황 매우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경제학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신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중국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 외환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이틀 연속 떨어뜨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시장 기대 수준에 맞춘 위안화 가치 조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일단 이것을요. 네. 이게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2008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에 여러 가지 파장 중에 하나가 지금 발생한 것이다. 2008년 경제 위기요. 네, 그 2008년에 경제 위기가 벌어져서 지금 한 7년쯤 지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 경제 위기가 완전히 지금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계속 위기 상황이고 그리스 사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네네. 미국이 이제 통화 그동안 풀었던 것을 이제 끝낸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애들은 계속적으로 그 압박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압박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각국 정부가 대응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고 예. 2008년 경제 위기에 지금 진행 사항 중에 하나의 국면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아시아판이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다,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시아판이 다시 재현되기보다는요. 네네. 그 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여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네. 근데 이 여진이 여진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것이 다시 더 큰 지진이 또 오게 될지, 네네. 그것은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고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29년 대공황 당시에도 네. 바로 미국이 환율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경제 대국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네네. 지금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네가 사실상은 가장 형편이 좋은 나라가 중국인데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네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이러니까 네. 이제 정권 자체가 약간 좀 흔들리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평가절하를 한 거고요. 네. 그러면 다른 조그만 나라들은 지금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은데 네. 이런 나라들은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연쇄적으로 평가절하가 아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실제 이제 중국발 악재가 아시아 전체로 퍼질 가능성, 특히 이제 작은 나라들이 굉장히 부도 위험이 커지면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한국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아침 언론들은 뭐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평가들을 했는데요. 그 점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의 경우에 틀림없이 중국이 잘 되면 네. 중국하고 우리는 가까운 나라니까 중국 경제에 약간 부수돼 있으니까 네네. 그거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금 2008년도 경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위기의 여파가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이 상황이 되게 되면 다시 그리스가 또 위험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들이 지금 위험하게 될 것인데요. 네. 그럼 이런 국가들이 다시 위험하게 돼서 2차, 3차의 파도가 계속 올 때 네.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겠느냐. 특히 한국과 같이 이 부동산 거품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가 네. 이것을 버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중국이 평가절하한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네네네. 중국이 부동산 거품이 있다가 네. 그게 꺼지면서 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되니까 중국 정부가 무리하게 주식시장에 거품을 일으킨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지금 무리하게 주식시장을 다시 부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저런 방법으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환율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이렇게 하나둘씩 꺼지고 있는 부동산 거품, 주식 거품. 네. 그러면 한국만 지금 이 부동산 거품이 남아있고 가계부채 거품이 남아있고 지금 기업들은 부실화되어 있는데 네네. 이것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을 지금 이렇게 중국이 저렇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아니한 진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늘 보면 언론들은 예컨대 샤오미하고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보면 손해는 없다 이렇게 산업득실을 따지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언론이 진단하고 있는 방향 이것은 좀 틀렸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거는 굉장히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고요. 네네.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 진행되는 그리스 사태와 중국의 이 평가절하는 결코 독립적인 사건들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들은 그리스 사태가 나면 그건 우리의 경제하고 관계없다. 그렇죠. 또 중국에서 저렇게 되면 그건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는 네네. 지금 전체 세계 경제를 바라볼 수 없는 거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얼마나 지금 취약하고 위태로운 것을 진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저는 이게 이제 언론이 굉장히 지금 며칠 전에도 기자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언론이 지금 한국 경제의 위기를 경고하는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 이것이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나마 팥장이라도 있어서 이런 진단을 좀 들려드릴 수 있어서요. 청취자들께 그나마 다행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오전에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때문에 중국 수출이 증가하면 결국 우리는 대중 수출의 어떤 중간재 역할을 상당 부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주장이 사실은 또 언론에 반영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론이 또 그것을 그대로 고민 없이 받아쓰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경환 부총리의 이 인식은? 부총리의 입장에서는 네. 저는 이제 최경환 부총리의 그 스타일이 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경박하다고 그럴까요?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입장에서는 네네. 진중하게 사태의 추이를 봐가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네. 이런 정도를 대응을 하면 되는데, 뭐 사태가 지금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로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렇지만 그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자기가 사태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장에 그 신뢰만 심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은 진단을 저렇게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확실치 않은 얘기들을 저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 당국의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997년도 외환위기 당시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기재부 장관이 하던 얘기가 한두 달이 지나면 다 거짓말로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외환위기를 맞게 된 거거든요. 지금 최경환 장관의 얘기들이 계속 지금 안 맞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경기 좋아지지 않았죠. 네. 최경환 장관이 작년도 들어선 지 지금 1년이 돼 가는데 그 장관이 들어서고 나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얘기했는데 안 좋아졌죠. 네네. 기재부에서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게 되면 지금 금년도에 3.8%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3%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이런 최경환 장관의 진단이 계속 지금 틀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또 뭐 중국이 저러니까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주가가 왜 폭락했나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거죠, 이미 시장은. 네, 그렇게 되면은 장관의 신뢰성을 스스로 지금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오히려 지금 그 시장의 그 불안감을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 예상치 않게 중국이 평가절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거고요. 이것은 결코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장관이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보면 한국 경제의 총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부총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또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렇게 중국이 환율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결국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더 낮출 가능성. 그러니까 주변 국가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국의 경기를 회복을 위해서라면 더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1933년도에 네네. 지금 중국이 한 거와 똑같은 그런 평가절하를 합니다. 인위적으로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가장 형편이 좋은 나라가 미국이죠. 근데 물론 미국이 그때 당시에 은행들이 다해가 도산하고 이러니까 국내 경제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는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유럽은 아직 회복도 제대로 안 됐는데 대공황을 맞은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형편이 괜찮은 미국이 평가절을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평가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율 정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 베거 다이 네이버 정책이라고 해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 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지금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면 중국의 수출이 늘 건데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수입이 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가뜩이나 어려운데 수입이 더 늘게 되면 그 나라들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럼 그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그 나라들도 또 평가절하를 하겠죠. 네. 이것이 이제 경쟁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G20 정상회담쯤 가서 네네. 이 선진국들이 우리 그렇게 전쟁하지 말자 아마 이렇게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각국이 이런저런 상황을 봐가면서 아마 평가절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원화 평가절하에 나설 가능성, 뛰어들 가능성도 높은 거라고 봐야 되겠나요? 어떻게 봐야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평가절하 된 상황이고요. 어제 네. 그제 이미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네. 이제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한 상황이죠. 제가 한 달 전쯤에 어느 은행에서 보고서가 연말 가면은 한 1,200원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다고 그래서 네. 여기저기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1,200원까지 가기에는 어렵다. 가능성은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 그 수준이 지금 순식간에 가까이 왔거든요. 원래 연말이었는데 이게 이제 9월, 8월 이렇게 와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연말에 예상한 것도 그렇게까지 되겠느냐. 다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랬는데 그냥 순식간에 저렇게 돼버렸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수출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반면에 이제 수입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피해가 오겠죠. 따라서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이 우리가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절하가 됐지만 실제로 중국이 평가절하됐기 때문에 수출에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또 평가절하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큰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만 증가된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네,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상당히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근심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걸 그냥 출렁이는 환율 전쟁에 우리도 같이 주변국들의 이 상황을 좀 보면서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런 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를 대비해서 네. 이자율도 상당한 정도로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자율이 굉장히 낮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정 정책도 지금 이미 굉장히 재정 적자가 많이 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재정이 지금 파탄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 경제는 지금 손발이 묶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재벌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깎아주고요. 네. 그거로 인해서 정부의 기초 체력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기업들은 부실화되어 있어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 거품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가계부채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네. 정책을 펴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을 계속 위기가 오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가고 있는 긴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살기도 어렵지만 큰 틀에서 탈출구가 있겠나라는 고민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당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선 정책이 어렵긴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좀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좀 조언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게요. 네. 바로 그렇게 지난 몇 년간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자꾸 부동산 경기 부양 돈 풀고 이런 걸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서 지금 추경한다고 그러고 추경해서 엉뚱한 데다 돈 쓰고 있고요. 네. 지금 쓸데없는 데다 자꾸 다리나 짓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경기 부양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난 몇 년간을 보면 엉뚱한 데다 돈을 퍼붓고 있단 말이죠. 네. 이명박 정부에서 무슨 자원외교 한다고 그러고 갖다
퍼본 돈이 지금 수십조, 수백조 원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돌게 하기 위해서는 중산서민층을 지원을 해서 네. 어려움도 극복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네. 저기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자꾸 재벌들을 또 도와준단 말이죠.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가계부채를 또 늘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질 때 또 정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걱정입니다. 엉뚱한 악순환을 지금 스스로 지금 손발을 자꾸 더 올가매는 네. 거의 지금 올무에 걸려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올무에 더 그냥 뭐라 그러나요? 더 얽혀 들어가는 네. 그런 사정이 되고 말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뻔하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을 하고 그다음에 환율은 뭐 어쩔 수 없이 위안화가 저렇게 되니까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불안하니까 해외 자금이 또 빠져나가겠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고요. 그러면 그걸 또 살리기 위해서 또 경기 부양책을 또 한단 말이죠. 네. 그럼 경기 부양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결국 빚내는 수단밖에 없는데요. 네. 그럼 가계부채 또 늘어나니까 또 위험은 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 정부도 가계도 정부도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국가부도 위험 이게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위험 단계에 와 있다고 저희가 체감해야 될까요? 뭐 아직까지는 국가부도를 뭐 생각할 정도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지금 뭐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회사로 본다면 우리가 현금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요. 네. 외채가 빠져나간다고 할지라도 상당 기간을 버틸 수 있을 만큼 뭐 충분한 지금 외채는 외화는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지나가서 예를 들면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거나 네. 혹은 가계부채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네. 혹은 지금 사실상 강화되고 있는데 이게 언론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기업들이 굉장히 부실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대규모 재벌들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조선 산업들이 그렇죠. 조선 산업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조선. 조선. 요번에 지금 몇 조씩 다들 지금 적자를 지금 보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전반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런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거품이 꺼지거나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부실화되거나 아니면 기업 부실화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뭐 국가 부도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죠. 네. 자, 그러면 기업 부실이 굉장히 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또 몇 개의 소수 재벌들은 뭐 그 사내유보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쏠림 네네. 현상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해서 다 형편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들 경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요. 대기업 중에서도 소수 재벌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는데 네. 가계도 양극화되었고 기업도 양극화되었죠. 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요 두세 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40만 개, 50만 개 기업이 올리는 단기 순이익의 거의 35%를 두세 회사가 올려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뭐 사실상 뭐 개점 휴업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뭐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양극화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이 심한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불행하게도 이들 부실 대기업들의 주거래 은행들이 다 산업은행 아니면 수출입은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국가 소유의 은행들이 지금 상당히 부실화되어 있는데 저게 국가 소유 은행들이기 때문에 네. 그 부실이 지금 겉으로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제 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형편이 좋다고 하는 삼성전자나 현대, 기아차 여기도 지금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를 보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의 사면초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참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다시 좀 그 경제 위기를 탈출하거나 새롭게 세우거나 해야 될지 좀 난망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지금 한국 경제도 그렇지만 주변 국가들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동반해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리스가 저렇게 어려운데 이것이 결국 중국발 이 악재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에 주는 것이라면 그리스에 이어서 다른 나라들도 동반해서 좀 저런 파국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면 제일 먼저 좀 위험한 국가들이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위험한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도처에 널려 있는데요. 도처에. 일단 석유 가격이 지금 한 2, 3년 전보다 절반 가격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산유국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와 같이 산업기관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부 유럽 전체가 사실상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동구권, 그 동구권 국가들도 위험하고요. 이제 자원이 많은 남미 국가들도 위험하고요. 지금 일단은 러시아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인데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또 지난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서방에서 지금 경제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지금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도처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각국의 수요를 살리는 것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나빠지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던 게 자꾸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수입하던 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의 제조업 역할을 했던 것인데 전 세계가 안 좋으니까 중국 물건을 들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국은 많이 투자해 놨는데 그 투자해 놓은 공장들이 이제 슬슬 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상황이 지금 이제 반복해서 악순환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 경제 위기 때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조금씩 선순환으로 온다고 싶었는데 그 좋아지는 게 가시화되지 않으니까 이제 버티다 못해서 하나 둘씩 지금 다시 주저앉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7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세계 공황 뭐 이렇게도 갈 수 있다 봐야 될까요? 대공황 당시에도 대개 한 7, 8년 지난 다음에 2차 샥이 옵니다. 두 번째 이제 폭락까지는 아닌데 1929년처럼 나빠지진 않지만 상당히 많이 좋아져 오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작은 더블 딥이 오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나빠져서 이제 이거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했는데 결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나니까 거기에 이제 함몰되어서 그다음에 경제 문제 잊어버리고 이제 전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이 심각한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거기에 준하는 여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 여진이 그동안도 여진이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여진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한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인식하기가 지금 어려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간만 흘러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든 좀 이거를 새롭게 조정해서 한국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요. 그리고 세계 경제도 좀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기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좀 어떤 방식으로 돌파구가 있을까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릴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정권은 아직도 2년 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도 임기가 계속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을 그냥 눈 뜨고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라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요. 지금 현 정부가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정책을 취하나 보니까 노동자를 해고하는 정책을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해고해서 해고를 쉽게 해서 고용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잘못된 진단이죠. 지금 해고가 어려워서 고용을 늘리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고용을 늘리지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에게 계속 돈을 퍼주다 보니까 비생산적인 쪽으로 지금 자원이 몰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악순환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정부에서는 그 대통령이 갑자기 노동개혁을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지금 노동개혁할 시점이냐. 네. 이것은 경제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정책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여론도 지금 뭐 노동개혁할 때가 아니라 재벌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롯데 사태를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이 한국형 재벌의 지배구조, 재벌 시스템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정책적으로는 도외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박근혜 정부가. 이걸 좀 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핵심 키랄까요? 이런 것은 없을까요?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냥 이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저희가 답답한 건데요. 저희가 네. 몇 년 동안 계속 주장을 해온 것이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니까 지금 노동개혁이나 그다음에 재벌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 과제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3년, 4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저는 뭐 노동개혁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3, 4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히려 악순환이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가장 먼저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산 서민층에 돈이 돌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자꾸 침체 일로로 가게 되는 거고요. 네. 정부가 모든 역량을 자꾸 재벌 지원하는 데 다 쏟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자꾸 어려워진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가 저렇게 고집을 피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언론이라도 나서서 그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고 지금이 노동개혁할 때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언론이 완전히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서 그 노동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한국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질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국민들이 눈을 뜨고 한국 경제가 망해가는 꼴을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아주 무기력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국 경제가 이대로 침체 일로로 가게 된다면 정말 더 이상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저렇고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냐 마느냐 이것도 사실은 환율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게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생 변수는 차치하더라도 외생 변수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더 나빠질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이제 환율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른바 빅 플레이라고 하는 네. 경제 대국이잖아요. 네. 경제 대국이 평가절하를 했다고 한다면 네. 다른 나라들은 거의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도 환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정부나 언론이 저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오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그야말로 눈 뜨고 이제 외국에서 충격이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인식부터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상황의 진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반복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 상황은 2008년 경제 위기의 진행 상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경제 대국인 중국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환율 전쟁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 진단부터 우리가 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애청자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사실 저희들도 그랬거든요. 정부 당국자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언론에서도 여러 진단과 분석들이 이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 그러니까 긍정 요인, 부정 요인이 엇갈린다. 누구에게는 좋은 요인, 또 누구에게는 나쁜 요인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양비양시론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진단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사실상 중국발 환율 전쟁이 시작됐고 이것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온 국민이 온몸으로 그냥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진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네.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 엉뚱한 2008년 경제 위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엉뚱한 정책들만 지금 취하고 있고요. 정부의 가지고 있는 이른바 탄약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쓸데없는 재벌을 지원하는데 다 탕진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산 서민층에게는 지원이 가지 않는, 그래서 경제 체력이 급격하게 지금 소진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모두 좀 각별하게 인식을 하고 저는 언론이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오 각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